차가운 금속성의 브리핑룸 공기는 언제나처럼 강지유의 피부를 날카롭게 스쳤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보안업체 이지스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그녀의 앞 모니터에는 S급이라는 붉은색 경고와 함께 새로운 임무 파일이 떠 있었다. 의뢰인은 거대 재벌 태산그룹. 보호 대상은 단 한 사람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서진우였다. 파일 속 서진우의 사진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5년 전 불의의 차량 사고로 부모를 잃고 자신은 하반신이 마비된 비운의 후계자.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며 서울 외곽의 거대한 저택에서 완벽히 고립된 채 살고 있었다. 이지스에게 S급 임무가 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태산그룹의 자체 보안팀도 철통각기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극도의 대인기피와 편집증적 성향을 보임. 브리핑 담당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다. 저택 내부의 위협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 기존 보안팀은 외부를 강지 유효원은 대상의 24시간 근접 경호를 담당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상을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임무다. 지우는 감정 없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또 하나의 임무, 또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었다. 5년 전 지옥 같은 작전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로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열정, 사랑, 그리고 한태성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 그 모든 것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임무와 완벽주의뿐이었다. 태산그룹의 저택 아발론은 이름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요새였다. 수십 미터 높이의 방벽과 첨단 센서,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찰하는 경비들. 지우는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진우의 비서실장이자 저택의 총괄 집사인 윤상훈이었다. 윤 실장은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지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여성 경호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다. 이지스에서 보낸 인력이 고작 당신 하나인가? 그것도 여자라니. 서진우 도련님은 낯선 사람, 특히 여자를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소. 지우는 그의 도발적인 말투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제 능력은 서류로 증명되었습니다. 도련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그 외의 감정, 소모는 제 업무 범위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실장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과 함께 몸을 돌렸다. 따라오시오. 도련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저택 내부는 외부의 요새 같은 모습과는 달리 숨막히는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높은 천장 값비싼 예술품들, 그리고 발소리를 집어삼키는 두꺼운 카펫.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2층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서재 앞에 멈춰 섰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윤 실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이지스에서 보낸 새로운 경호원입니다. 지우는 기계적인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 들어섰다. 방 안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어두웠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완벽한 실루엣. 지우는 직업적 본능으로 방 안의 모든 잠재적 위협 요소들을 빠르게 스캔했다. 비상구의 위치, 창문의 강도, 그리고 대상의 상태. 그녀는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다. 이지스 소속 경호원 강지유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경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창밖에 어두워지는 정원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바로 그때 남자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방 안의 희미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시간이 멈췄다. 지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 얼어붙었던 심장이 깨지면서 수천 개의 유리 파편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지난 5년간 그녀의 꿈과 악몽을 동시에 지배했던 그 얼굴. 훈련 교범을 어기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자신을 구하러 뛰어들었던 그 미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그녀를 밀쳐내고 불길에 휩싸였던 그 모습.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태성 씨.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심장에 묻어버린 그 이름. 한태성. 그녀의 연인이자 5년 전 작전 중 사망한 그녀의 팀장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남자는 그녀의 부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죽은 호수처럼 공허했다. 그토록 다정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태성이었지만 동시에 한태성이 아니었다. 얼굴은 같았지만 분위기와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서진우였다. 지우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 속에서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려 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분명히 죽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그의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전사 통지서와 불에 탄 인식표를 받았다. 그의 장례식에서 그녀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목석처럼 서 있었다. 내 이름은 서진우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마저 낯설었다. 예전에 낮고 울림있던 태성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건조하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당신이 강지유인가? 윤 실장에게 이야기는 들었다. 내 주변에서 거슬리게 움직이지 마.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고통이 현실 감각을 되찾아 주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은 연인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후계자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고용주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서진우, 님. 지우는 님이라는 호칭을 발음하기 위해 혀를 깨무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이 박살난 이성을 간신히 붙들었다.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요원이었고 이곳은 그녀의 임무지였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특히 이곳처럼 저기가 감도는 곳에서는. 나가봐. 피곤하다. 서진우는 다시 휠체어를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향했다. 완벽한 거부의 몸짓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었던 어깨는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고 한때 맹수처럼 기민했던 그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저 남자는 정말 누구인가? 윤 실장이 팔꿈치로 그녀를 툭 치며 밖으로 나가라는 눈짓을 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몸을 돌려 서재를 빠져나왔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 비밀 임무 수행 중 적에게 포위되었다.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지우는 부상당한 요원을 구하기 위해 고립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포기했을 때 팀장이었던 한태성이 단독으로 그녀에게 돌아왔다. 지우야, 넌 절대 혼자 죽게 두지 않아.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적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모두 죽여야 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살아있다. 서진우라는 이름으로. 윤 실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그러나 도련님의 모습에 충격이라도 받았나 지우는 빠르게 표정을 수습했다.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답답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이지스의 완벽한 요원 강지우의 가면을 썼다. 당신의 숙소는 별채에 마련되어 있어.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돼. 이 저택은 보이는 것만큼 평화롭지 않으니까. 윤 실장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를 이끌고 긴 복도를 걸어갔다. 지우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왜 살아있는가? 왜 서진우라는 이름으로 재벌의 후계자가 되었는가? 왜 다리를 쓰지 못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기억 상실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연기인가? 만약 연기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임무가 단순한 경호, 임무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5년 전 끝났어야 할 악몽의 연장이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 다시 한번 내던져졌다.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그리고 그 안에 유폐된 죽은 연인.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별채에 도착한 지우는 짐도 풀지 않은 채 창가에 섰다. 저 멀리 본관 2층 서진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그 불빛을 응시했다.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그녀는 알아내야 했다.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저 남자가 정말로 그녀가 사랑했던 한태성이 맞는지 아니면 그의 얼굴을 한 완벽한 타인인지. 강지우의 새로운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호가 아니라 과거의 유령을 파헤치는 위험한 진실 게임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강지우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자신의 몸을 단련했다. 별채에 딸린 작은 훈련실에서 그녀는 땀으로 온몸을 적셨다. 고통스러운 근육의 비명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육체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동안에만 5년 전의 악몽과 어젯밤의 충격적인 재회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아침 7시 정각 그녀는 본관 2층 서진우의 침실 문 앞에 섰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윤 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하룻밤 사이의 특이사항을 전달했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서진우의 생활은 병적으로 규칙적이었다. 8시 기상, 8시 반 아침 식사 9시부터 12시까지 서재 점심, 식사, 오후, 휴식, 그리고 다시 서재. 지우는 그의 일과 내내 한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따랐다. 그녀는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아야 했다. 서진우는 그녀를 가구처럼 혹은 벽의 얼룩처럼 대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휠체어 바퀴가 구르는 반경 안에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 서재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한태성은 단 1분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움직이고 웃고 동료들과 떠들썩하게 어울렸다. 그의 손은 늘 총기나 훈련 장비를 만지고 있었지. 지금 저 남자처럼 얇은 철학책 페이지를 넘기고 있지 않았다. 지금의 서진우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창백한 피부가는 팔목, 그리고 공허한 눈동자.
지우는 관찰했다. 그것이 그녀의 임무이자 본능이었다. 그녀는 서진우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호흡의 주기, 식사량, 약을 먹는 시간, 그리고 무의식적인 버릇들. 그녀는 자신이 한태성이라는 환영에서 벗어나 서진우라는 대상에게만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침 식사 시간. 그는 포크를 쥐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가벼운 샐러드를 입으로 가져가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년 전 맨손으로 테러리스트의 목을 꺾고 동료를 어깨에 맨 채 5km를 뛰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연약함이 사실일까? 아니면 철저한 연기일까? 바로 그때였다. 그가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는 컵을 들어 올리기 전 자신도 모르게 검지 손가락으로 컵의 표면을 정확히 2번 톡톡 두드렸다. 지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한태성의 버릇이었다. 중요한 작전 브리핑 직전 긴장을 풀기 위해 그가 항상 하던 무의식적인 행동. 그녀는 숨을 참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세상에는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우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감상에 빠지지 마라. 너는 프로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욱 집요하게 그의 손가락을 쫓았다. 점심 식사 때도 그는 차를 마시기 전 찻잔을 2번 두드렸다. 우연이 아니었다. 오후 서진우는 서재에서 두꺼운 법률 서적을 읽고 있었다. 지우는 문가에 부동자세로 서서 그를 지켰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비췄다. 5년 전 훈련소 휴식 시간에 그늘 아래서 낮잠이 든 그의 머리카락을 그녀가 가만히 쓸어 넘겼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우야, 너 손이 너무 거칠다. 여자 손이 이게 뭐야? 그가 눈도 뜨지 않은 채 잠긴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빼려 했다. 사격 연습 때문에 그래요. 팀장님이야말로 손이.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했던 손.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기억을 떨쳐냈다. 그녀는 다시 현재에 집중했다. 서진우가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 또 하나의 습관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기 직전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페이지의 모서리를 정확히 3번 문질렀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넘긴다. 심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건 역시 한태성의 버릇이었다. 그는 폭발물 처리반 출신이었다. 아주 미세한 감각에도 집중해야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는 종이의 질감을 느끼듯 항상 그렇게 페이지를 넘겼다. 지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2가지의 아주 사소하고 독특한 버릇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는 한태성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녀를 모른 척하는가? 이 모든 것이 연기란 말인가?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녀는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작은 시험. 그녀는 물을 가져다 주는 척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우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둘만이 알던 옛 암호였다. 검은 여우, 폭풍이 접근 중, 블랙 폭스 스톰 어프로칭. 그것은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 지시에 따르라는 의미의 최상위 비상 코드였다. 한태성이 팀장이었을 때 오직 지우에게만 알려준 둘만의 신호였다. 만약 그가 한태성이라면
그는 즉각 반응해야 했다. 서진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 0.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짜증만이 담겨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경호원은 유령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지스는 그런 기본도 가르치지 않나. 그는 물컵을 거칠게 잡아챘고 물이 조금 쏟아져 그의 손등을 적셨다.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실패였다. 아니면 그가 그녀의 시험을 알아차리고 역으로 그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죄송합니다. 도련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감정을 지우고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쏟아진 물에 젖은 그의 손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떨고 있었다. 그의 손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미세한 경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그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지유는 보았다. 그녀의 시험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반응했다. 그는 한태성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5년 전의 작전 파일을 다시 열었다. 공식적인 보고서, 팀장 한태성 작전 중 폭사, 시신 회수 불가, 전사 처리. 너무나 간단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포위망 총알 세례,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그녀를 밀쳐내던 힘. 지우야 살아, 반드시 살아남아. 그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으로 사라지던 그의 모습. 그녀는 그를 구하러 돌아가려 했지만 동료들이 그녀를 기절시켜 끌고 나왔다.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죄책감으로 5년을 살았다. 그가 살아남으라고 했기에 그녀는 죽지 못해 살았다. 그런데 그는 살아 있었다. 재벌의 후계자가 되어 다리가 마비된 연기를 하며 그녀를 완벽한 타인 취급하고 있었다. 지유는 모니터에 떠 있는 서진우의 공식 프로필을 노려보았다. 5년 전 차량 사고, 부모 사망, 서진우 한태성 중상,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하지만 맞춰지지 않았다. 왜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되어야 했는가? 5년 전 그 작전은 태산그룹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는 지금 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있는가?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파헤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S급 경호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5년과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목숨, 그리고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이 남자의 진실을 건 싸움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아발론 저택의 시간은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흘러갔다. 강지우는 서진우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그의 모든 침묵을 분석했다. 한태성의 버릇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그날 그녀의 시험 이후 그가 의식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완벽한 서진우, 즉 텅 비고 무기력한 상속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서진우는 저택 뒤편의 유리 온실에 있었다. 그곳은 그가 유일하게 서재 다음으로 오래 머무는 장소였다. 지우는 그곳을 싫어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는 경호학적 관점에서 최악의 구조물이었다. 방탄유리이긴 했지만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저격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했다. 그녀는 온실 입구에서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서진우는 희귀한 검은 난초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지우는 온실을 둘러싼 정원을 예리하게 훑어보았다. 정원사 한 명이 온실 위쪽 2층 테라스와 연결된 잔디밭에서 엔진이 달린 대형 제초기로 잔디를 깎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유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의 훈련된 귀가 제초기의 엔진 소리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포착했다. 엔진이 과열되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러지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음. 그녀의 시선이 즉시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제초기를 몰던 정원사가 당황한 듯 비명을 질렀고 거대한 기계가 통제를 잃은 채 경사면을 따라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경로는 정확히 온실 중앙 서진우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정원사의 공포에 질린 얼굴 굴러떨어지는 제초기의 육중한 바퀴, 그리고 여전히 미동도 없이 난초를 바라보는 서진우의 뒷모습. 시간은 멈췄고 판단의 여지는 없었다. 도련님 지우는 야수처럼 몸을 날렸다. 그녀는 온실 입구에서 서진우까지의 5미터 거리를 단 2번의 도약으로 주파했다. 그녀는 서진우의 휠체어를 잡고 밀어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전체를 거대한 방패처럼 사용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옆에서 강하게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동시에 자신의 몸으로 서진우의 상체를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황기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제초기가 온실의 강화 유리를 박살내고 안으로 처박혔다. 수백 개의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서진우를 자신의 몸 아래에 완벽하게 보호한 채 쏟아지는 파편들을 등과 팔로 받아냈다. 날카로운 유리가 그녀의 방탄조끼가 가리지 못하는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우는 짧은 신음을 삼켰다. 그녀의 품 안에서 서진우의 몸이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충격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권총을 뽑아들고 깨진 유리창 너머의 위협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제2의 공격이 있을 수 있었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저택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윤 실장과 경호팀이 총을 든 채 온실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제초기를 몰던 정원사는 경사면 꼭대기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다. 상황은 종료된 듯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지우는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자신의 아래에 깔린 남자에게 낮게 물었다. 서진우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그를 부축했다. 그의 휠체어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고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는 박살난 제초기와 유리 조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윤 실장이 달려와 서진우의 상태를 살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 그의 시선은 지우의 팔에 밝힌 제법 큰 유리 조각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정원사에게 다가갔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정원사는 거의 울 지경이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점검을 했는데 지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망가진 제초기로 다가가 기계 아래쪽을 살폈다.
윤 실장이 소리쳤다. 강요원,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장 도련님을 모시고 조용히 하세요.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재촉이 바닥에서 끊어진 브레이크 케이블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것을 빛에 비춰보았다. 절단면은 마모로 인해 닳아서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마치 날카로운 절단기로 자른 듯 너무나도 깨끗하고 매끈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윤 실장과 겁에 질린 정원사를 바라보았다. 사고가 아닙니다. 그녀는 케이블을 그들 앞에 던졌다. 누군가 고의로 절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암살 시도입니다. 온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끊어진 케이블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황급히 경호팀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정원사를 체포해 저택 전체를 폐쇄하고 놈의 숙소를 샅샅이 뒤져. 지우는 소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서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지우가 내린 결론을 확인했다는 듯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노리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위협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팔을 스스로 치료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신경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독약이 상처에 스며드는 고통을 느끼며 오늘 낮의 상황을 복기했다. 너무나 조잡한 시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대담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믿고 내부에서 벌인 짓이었다. 정원사는 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그의 숙소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이용당한 말단이었을 뿐 진짜 배우는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지우는 컴퓨터를 켰다. 이지스의 최정예 요원인 그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이기도 했다. 그녀는 저택의 내부 보안망을 우회하여 태산그룹의 서버에 접속했다. 윤 실장의 조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5년 전 서진우가 지금의 서진우가 된 그날의 사고 기록이었다. 공식적인 발표는 간단했다. 서진우의 부모, 즉 당시 태산그룹의 회장 내외가 빗길 교통사고로 즉사했고 동승했던 아들 서진우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나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 하지만 지우는 이지스의 정보망을 통해 더 깊은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당시 사고 현장의 경찰 초기 보고서를 찾아냈다. 보고서는 석연치 않은 점투성이었다. 회장 내외의 차를 들이받은 덤프트럭은 도난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여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너무나 전형적인 청부살인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결정적인 모순점을 발견했다. 아주 작고 금방 묻혀버린 초기 언론 보도 하나. 그 기사에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목격자의 증언이 실려 있었다. 회장 내외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아들인 서진우 씨는 차 안에 없었어요. 그는 사고 직후 다른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근처 맨홀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그를 덮쳤어요. 지우는 숨을 멈췄다. 공식 발표와 달랐다. 세상 사람들은 서진우가 부모와 함께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가 마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부모의 사고 현장에 갔다가 2차 사고인 가스 폭발로 다쳤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뜻이었다. 왜 지우는
손가락을 더 빨리 움직였다. 사고 이후 태산그룹의 지배 구조 변화. 서진우의 아버지 서태준 회장이 사망하자 그의 동생이자 서진우의 유일한 혈육인 서동철 부회장이 즉시 회장 직무대행이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공식적으로 태산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서진우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경영권은 삼촌인 서동철에게 위임되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을 죽이고 조카마저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조카가 불구가 된 덕분에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서동철 회장, 오늘의 재촉이 사고 배후에도 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5년 전 끝내지 못한 일을 마저 처리하려는 것일까? 지우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렇다면 한태성, 아니 서진우는 지난 5년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삼촌의 감시 아래 완벽한 장애인 연기를 하며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가 그녀를 모른 척했던 이유,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창밖 본관의 서진우의 방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진 창문은 깊은 심연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대상은 5년 동안 죽음의 위협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지우는 팔의 상처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애써 무시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온실 사건의 여파는 거대했다. 아발론 저택은 외부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었고 내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윤 실장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경호팀은 2배로 증원되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 모든 소란이 그저 연극처럼 느껴졌다. 진짜 위협은 저택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건 다음 날 태산그룹의 서동철 회장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겉으로는 불의의 사고에 경로하고 조카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상한 삼촌처럼 보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서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강지우, 요원이라고 했나? 서동철이 지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훑었다. 내 조카를 구하다 다쳤다고 들었네. 용감하군. 이지스가 제대로 된 인재를 보냈어. 포상은 두둑하게 하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고와 평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의 시선은 서동철의 손에 잠시 머물렀다. 크고 두툼한 손, 저 손이 5년 전 서진우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지금은 서진우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이었다. 서진우는 삼촌의 방문 내내 완벽하게 겁에 질린 조카를 연기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서동철이 그의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지우는 서진우의 턱 근육이 아주 잠깐 경직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공포가 아닌 극도의 혐오감을 참고 있었다. 서동철이 돌아간 후 지우는 저택의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온실 사건의 공식적인 조사는 윤 실장이 맡았지만 지우는 근접 경호 책임자로서 모든 보안 영상을 검토할 권한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 조사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서진우, 아니 한태성의 의도를 파악할 유일한 기회였다. 통제실은 차가운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저택의 모든 구석을 빈틈없이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온실 주변의 영상부터 돌려보았다. 사고 당시의 영상은 그녀가 본 그대로였다.
통제 불능의 재촉이 겁에 질린 정원사. 하지만 지우가 찾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 며칠 전의 영상까지. 그녀는 서진우가 나오는 모든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에 매달렸다. 검은 여우 폭풍이 접근 중. 그가 그녀의 암호를 무시했던 그날 이후 그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몇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뇌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대부분의 영상 속 서진우는 그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책을 읽고 창밖을 보고 약을 먹었다. 아무런 특이점이 없었다. 그녀가 잠시 절망하려던 찰나 하나의 영상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고가 있기 정확히 하루 전 늦은 밤의 서재 영상이었다. 서진우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서재에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몰아 서재의 특정 구석,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천장에 달린 광각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휠체어 팔걸이에 왼손을 올려두었다. 방 안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위치. 하지만 천장의 카메라는 그의 손가락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의미한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수신호였다. 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상을 확대했다. 그것은 그들이 특수부대에서 사용했던 전술 수신호였다. 테러리스트에게 포위되었을 때 소리 없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들만이 만들었던 변형된 암호. 그녀와 한태성 단 둘만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던 바로 그 암호였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검지를 2번 구부리고 엄지와 약지를 붙였다. 뗐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해독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조합되었다. 유, 리, 온실, 그린하우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온실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의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다. 3, 촌, uncle, 밑, 지, 마, trust no, 감, 시, 중, watch it.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확인이었다. 5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한태성은 죽지 않았다. 그는 서진우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삼촌의 감시 속에서 필사적인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보낸 암호 검은 여우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 암호를 말한 순간에도 감시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이 방법, 오직 그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는 그녀가 이지스의 요원으로서 보안 영상을 검토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유리 온실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영상을 확인했더라면, 아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자책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살아있다. 그는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알아봤다. 그것이 중요했다. 5년간의 지옥 같은 고독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동료를 다시 만난 것이다. 지우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감시 중.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녀 역시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서동철은 그녀를 칭찬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 던져진 스파이이자 유일한 지원군이었다. 지우는 관련 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암호화된 개인 저장 장치에 옮겼다. 그리고 통제실의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가 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다. 특히 윤 실장. 그가 서동철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겁에 질린 하수인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통제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우의 방으로 향했다. 저녁 약을 챙겨줄 시간이었다. 도련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서진우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그 공허함 너머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물컵과 약을 건넸다. 그가 약을 받아드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아주 미세하게 거의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 안쪽에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단 하나의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을 한번 길게 그었다. 그것은 그들의 암호로 수신 완료, 이해했다. Message received, Roger는 뜻이었다. 서진우의 손이 1mm도 안 될 정도로 움찔했다. 그는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가봐, 쉬고 싶다.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하게 5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떨림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두 전사가 적의 심장부에서 마침내 다시 만났다.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동맹의 시작이었고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서동철 회장은 태산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지우의 이력서와 온실 사고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정원사의 단독 범행으로 성급하게 결론 지어져 있었지만 서동철은 그 따위 보고서를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사고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강지우가 서진우를 덮치고 유리 파편을 등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본능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수천 번의 훈련으로 완성된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위협을 감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강지우, 서동철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이지스에서 보낸 역대 최고의 요원이라는 프로필.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너무 유능했다. 자신의 조카 서진우는 지난 5년간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무기력한 인형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타난 이후로 저택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서동철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조 실장 들어와.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태산그룹의 감사실장이자 서동철의 수족이 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 조한규였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서동철을 바라보았다. 이지스에서 온 저 여자 강지유, 다시 파봐. 서동철이 태블릿을 조 실장에게 던지듯 밀었다. 이지스가 준 이력서 말고 진짜 바닥까지. 군 시절 기록, 가족관계, 친구. 5년 전 그놈이 죽었다던 그 작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뭔가 이상해.
내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조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계집이 서진우 도련님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서동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연결 저런 괴물 같은 여자와 내 연약한 조카가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저 여자는 내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변수야. 나는 변수를 싫어해. 조 실장은 그림자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서동철은 다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했다. 5년 전 그는 형 서태준의 오만함을 끝장내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유일한 흠집은 살아남은 조카 서진우였다. 당시 그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지만 하반신 마비와 정신적 충격으로 그를 식물인간처럼 만든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제 와서 그 흠집이 골마 터지게 둘 수는 없었다. 강지유라는 변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다. 한편 아발론 저택에서 지유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태성 서진우가의 비밀스러운 신호 교환 이후 그녀의 감각은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시선을 경계해야 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저택의 정원을 순찰할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위치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며칠째 주차되어 있었다. 망원 렌즈로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태산그룹 본사 소속의 보안 요원이었다. 그들은 저택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들의 카메라는 저택이 아닌 지우가 머무는 별채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통신 장비에도 미세한 잡음이 끼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해야 할 이지스의 보안 통신망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청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고주파음이 그녀의 귀에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또한 그녀의 방을 청소하는 하녀들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청소보다 그녀의 개인 물품을 확인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서동철의 의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온실 사건에서 보여준 그녀의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그녀는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일부러 암호화가 풀린 것처럼 위장한 USB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 안에는 이지스의 일반적인 훈련 영상과 가짜 임무 보고서 따위를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 안의 환풍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서진우의 경호를 위해 방을 비운 사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청소 하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망설임 없이 지유의 책상으로 다가가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 몇 분 후 그녀는 USB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갔다. 확실했다.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서진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을 감시하는 적의 눈을 속여야 하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압박감은 숨막힐 정도였지만 지유의 심장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다.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5년 전 적진 한복판에서 고립되었던 그날처럼 그녀는 서진우와의 접촉을 극도로 줄였다. 그들은 더 이상 수신호를 교환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그들의 연결고리가 발각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서진우 역시 그것을 아는 듯 그녀를 더욱 차갑게 대했다. 그는 다시 완벽한 서진우로 돌아갔고 지우는 완벽한 경호원 강지우로 돌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척 연기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조 실장이 서동철의 집무실에 다시 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우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조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했다. 이지스에 들어가기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각종 기록을 경신한 전설적인 요원이었습니다. 서동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이력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조 실장이 파일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래서 5년 전 그녀의 마지막 군 임무를 파고들었습니다. 극비 작전이었습니다만 당시 정보부에 저희 라인을 통해 관련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서동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5년 전 중동에서 수행된 비밀작전의 참가자 명단이었다. 작전명 붉은 사막입니다. 당시 작전 팀장은 한태성이었습니다. 서동철은 이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 실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팀원 명단에 강지유가 있습니다. 서동철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조 실장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한태성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이었다. 훈련소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자가 한태성입니다. 회장님께서 5년 전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형님 서태준 회장이 비밀리에 후원하던 그 용병팀의 리더. 서동철은 그제야 기억이 난 듯 입술을 비틀었다. 그의 형은 불법적인 용병팀을 운영하며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그 팀의 리더가 한태성이었다. 서동철은 형을 제거하면서 형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한태성 역시 그 작전지에서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런데 강지유가 그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조 실장의 마지막 말은 망치처럼 서동철의 머리를 울렸다. 서동철은 한태성의 사진과 강지유의 이력서를 번갈아 보았다. 팀장 한태성, 팀원 강지유. 같은 작전. 한 놈은 죽고 한 년은 살아남았다. 서동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연일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 계집이 5년 전 죽은 한태성의 동료라고. 그런데 하필 지금 내 조카 곁에 경호원으로 나타났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5년 전 한태성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서진우의 사고가. 아니,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서동철은 조 실장을 노려보았다. 그 계집 당장 처리해. 아니, 아직은 안 돼. 증거가 없어. 그는 집무실을 초조하게 부의갔다. 강지유는 너무 유능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이지스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터였다. 일단 감시를 강화해. 놈들이 꼬리를 잡히게 만들어. 만약 강지유가 5년 전에 진실을 파헤치러 온 것이라면, 혹은 한태성과 내통하고 있다면, 서동철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때는 내 조카놈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지. 5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저 끝내는 것뿐이야. 적의 그림자가 강지유의 목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현재의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서동철의 그림자가 아발론 저택 전체를 덮친 이후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워졌다. 강지유는 모든 방향에서 자신을 겨누는 총구를 느끼는 듯했다. 정원의 검은 세단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추적했고, 별채를 드나드는 하녀들은 이제 숨기지도 않고 그녀의 동선을 체크했다. 그녀는 완벽한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의 간수는 서동철이었다. 한태성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스치듯 손바닥에 신호를 남기지도 CCTV 사각지대에서 수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서동철이 강지유와 한태성의 과거 연결고리를 아는 순간 그들의 연기는 물거품이 될 터였다. 지유는 철저하게 임무에만 집중하는
이지스 요원을 연기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감시망 한가운데서 통신 수단을 찾아야 했다. 적의 눈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진우의 일과에서 단 하나의 빈틈을 발견했다. 매일 저녁 9시 서진우가 서재에서 해외 의료진과 화상 진료를 받는다는 비공식 일정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윤 실장조차 서재 입구에서 물러나 있었고 모든 통신은 태산그룹의 메인 서버가 아닌 서진우의 부친이 생전에 구축했던 별도의 위성 암호화 회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동철조차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유일한 구멍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그곳을 뚫어야 했다. 문제는 접속 암호였다. 그녀는 한태성에게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해야 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며칠 후 서동철은 자신의 주치의를 저택으로 보냈다. 서진우의 재활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5년 전의 부상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려는 압박이었다. 차가운 표정의 의사가 서진우의 다리를 거칠게 만지며 무릎 반사신경을 테스트했다. 그는 날카로운 핀으로 그의 발바닥을 찔렀다. 서진우는 미동도 없었지만 지우는 그의 턱 근육이 분노로 경련하는 것을 보았다. 의사가 만족한 듯 돌아서는 순간 지우가 앞을 막아섰다. 잠깐, 의료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보안 수칙입니다. 의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동초 부의의 지시를 받은 지우의 강경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었다. 지우가 가방 안을 살피는 척하며 의사의 시선을 가린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서진우의 침대 시트 밑으로 손을 뻗어 쌀알보다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닿은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을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그날 밤 9시 지우는 별채의 방에서 모든 불을 끄고 이지스에서 지급한 특수 보안 단말기를 켰다. 그녀가 건넨 SD카드에는 단 하나의 접속 코드만 들어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화면을 응시했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후 화면에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연결됨. 블랙폭스. 지우는 숨을 삼켰다. 스톰 리포팅. 그녀가 답신을 보냈다. 그리고 그 순간 5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 한태성의 타자 소리가 모니터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절규였고 피로 쓰인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5년 전 붉은 사막 함정이었어. 태성의 메시지는 차가웠다. 서동철이 우리 좌표를 적에게 넘겼어. 그는 형인 아버지가 나를 통해 비자금 세탁과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병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아버지의 팔다리처럼 잘라내려 했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동료들이 모두가 서동철의 탐욕 때문에 죽어간 것이었다. 나는 폭발에서 살아남았어. 아버지가 비밀리에 나를 빼돌렸지. 하지만 서동철은 한 발 빨랐어. 그가 아버지가 나를 빼돌린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차량 사고가 아니야. 지우의 눈앞이 흐려졌다. 서동철이 고용한 트럭이었어. 그는 온 가족을 한꺼번에 매장하려 했지. 나는 그 차에 타고 있지 않았어. 바로 뒷차에서 그 모든 걸 내 눈으로 봤어. 지우는 그가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동철의 수하들이 구조대를 가장에 접근했어. 그들은 나를 끝장내기 위해 맨홀가스 폭발을 유도했지. 2차 사고. 그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그리고 다음 순간 태성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지우야.
나는 그 폭발로 다리가 마비되지 않았어. 나는 걸을 수 있어.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이 휠체어 위에서 완벽한 병신 연기를 해왔어. 그것만이 서동철의 감시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는 지난 5년간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근육이 퇴화하지 않도록 홀로 고통스러운 재활을 견뎌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분 명예, 그리고 두 다리를 버리고 서진우라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복수의 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는 내가 정신적 충격으로 폐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어. 그가 나를 경계하면서도 죽이지 않은 유일한 이유지. 지우의 손가락이 분노로 떨렸다. 왜 나에게 말할 수 없었어. 서동철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감시했어. 내가 너에게 연락하는 순간 너는 표적이 되었을 거야. 5년 전 너를 살린 건 나였지만 지난 5년간 너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그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는 이제 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조한규 실장. 그놈이 네가 붉은 사막의 생존자라는 걸 알아냈어. 서동철은 네가 나와 한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시간이 없어. 지우의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가 뭘 하면 되지. 나는 5년간 증거를 모았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서동철은 디지털을 믿지 않아. 그의 모든 범죄, 붉은 사막의 거래 내역, 부모님 암살 지시, 불법 비자금 내역이 모두 담긴 실물 장부가 있어. 태성의 손가락이 마지막 목표를 찍었다. 그의 집무실 그놈의 개인 금고 안에 있어. 그 장부만이 서동철을 법정에 세우고 우리 팀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증거야. 나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어. 지유야. 넌 내 눈이자 내 손이야. 넌 내 칼이 되어줘야 해. 지유는 화면을 응시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경호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5년 전 끝나지 않았던 전쟁의 연장이었다. 그녀는 죽은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5년간 지옥 속에서 홀로 버텨온 한태성을 생각했다. 좌표를 보내, 내가 가져올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두 사람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산그룹의 타워는 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솟아 있었다. 그 꼭대기 70층 펜트하우스는 서동철의 왕국이었고 강지우는 지금 그 심장부로 잠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빛을 흡수하는 최첨단 스텔스 슈트로 감싸여 있었고 귓속의 초소형 이어피스에서는 아발론 저택에 있는 한태성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부터 넌 내 눈이고 손이야. 30초 후 68층 환기구 전력이 차단된다. 지우는 건물의 외벽 유지보수용 곤돌라 라인을 이용해 68층까지 기어 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미처럼 소리 없고 정교했다. 태성의 신호와 함께 거대한 환풍구의 팬이 멈췄다. 그녀는 레이저 커터로 환풍구 덮개의 볼트를 조용히 녹여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와 차가운 금속 냄새, 그리고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환기구 내부는 복잡한 미로였다. 태성이 미리 해킹해둔 태산타워의 3D 도면이 그녀의 망막 디스플레이에 겹쳐 보였다. 왼쪽 3m 전진 후 하강 적외선 센서가 복도를 스캔 중. 15초 간격으로 패턴이 바뀐다. 지우는 그의 지시에 따라 뱀처럼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호흡은 주변 소음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7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 바로 아래의 환기구에 도달했다. 조심해 지우야. 바닥 전체에 마이크로웨이브 압력 센서가 깔려 있어. 50kg 이상의 압력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려 1mm의 오차도 용납 안 돼. 태성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특수 제작된 카본 와이어를
환기구 천장에 고정하고 중력을 거스르듯 천천히 몸을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발을 딛지 않았다. 와이어에 매달린 채 그녀는 집무실 내부를 스캔했다. 서동철의 과시욕이 드러나는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 그리고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산수화. 태성이 말한 금고는 저 그림 뒤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와이어에서 내려와 센서가 없는 10cm 폭의 대리석 가장자리를 밟았다. 그녀는 그림에 다가갔다. 태성의 말대로 그림의 프레임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숨겨져 있었다. 서동철의 지문 데이터는 내가 가진 걸로 우회할 수 있어. 하지만 2차 보안이 문제야. 금고 문 자체에 음성 인식과 6자리 아날로그 다이얼이 결합되어 있어. 태성이 말했다. 음성은 내가 처리한다. 넌 다이얼에 집중해. 지우는 특수장갑을 낀 손으로 지문 인식기에 위조된 지문 필름을 밀착시켰다. 승인되었습니다. 작은 기계음이 들리고 거대한 산수화가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려났다. 그 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벽 전체와 일체화된 거대한 티타늄 합금 금고문이었다. 이것은 금고라기보다 벙커에 가까웠다. 지우는 청진기처럼 민감한 감지 장치를 다이얼에 부착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너머 금속 핀이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서동철은 이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보다 신뢰하는 구시대적인 편집증 환자였다. 음성 패턴 분석 완료. 서동철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한다. 태성이 위성 회선을 통해 금고의 음성 인식 시스템에 접속했다. 태산의 영광을 위하여 서동철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집무실 안에 낮게 울렸고 금고에서 삑 하는 작은 승인음이 들렸다. 이제 다이얼만 남았다. 첫 번째 숫자 27. 두 번째 9. 그녀는 숨을 참았다. 핀이 걸리는 소리가 너무 미약했다. 서동철은 극도로 교활한 인간이었다. 이 다이얼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지우야 함정이야. 다이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일반적인 금고와 반대 순서로 설계됐어. 놈이 마지막 함정을 파놓은 거야. 태성의 외침과 동시에 지우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비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역방향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딸깍. 세 번째 핀이 풀리는 소리.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숫자 12. 그녀는 다이얼을 끝까지 돌렸다. 철컥하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문을 열었다. 금고 안은 수많은 기밀 서류철과 현금 다발, 그리고 금괴로 가득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검은색 가죽으로 쌓인 두꺼운 장부가 보였다. 5년 전 붉은 사막의 진실과 서동철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우가 장부를 집어드는 순간이었다. 지우야, 나와 지금 당장 조한규가 움직였어. 태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찢을 듯이 울렸다. 네가 들어간 걸 안 게 아니야. 서동철이 갑자기 이 장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 그놈이 지금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 젠장.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30초 아니 20초 안에 조한규와 그의 경호팀이 이 문을 열고 들이닥칠 것이다. 지우는 장부를 스텔스 슈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 70층이야. 늦었어. 태성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지우는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원위치시켰다. 하지만 그녀가 환기구로 돌아갈 시간은 없었다. 딩동. 엘리베이터 도착음과 함께 집무실 문이 열렸다. 조한규 실장이었다. 그는 몇 명의 검은 양복을 대동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곧장 금고로 향했다. 지우는 거대한 원목 책상 아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조한규의 귀에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호흡을 멈췄다. 조한규는 금고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그림을 밀고 지문을 인식시켰다. 음성 인식을 통과했다. 그가 다이얼을 돌리려 할 때 그의 시선이 바닥의 대리석 가장자리에 멈췄다. 지우가 와이어에서 내릴 때 밟았던 곳, 그곳에 그녀의 전투화에서 떨어진 환기구의 미세한 먼지 입자가 남아 있었다. 조한규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경호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찾아,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책상 아래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나와라, 쥐새끼. 지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을 발로 차 조한규의 시선을 가리는 동시에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총을 쏘지 않았다. 좁은 공간에서의 총성은 더 많은 적을 부를 뿐이었다. 그녀는 단검과 맨손을 택했다. 경호원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그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았다. 다른 경호원이 망설이는 사이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조한규는 노련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지우의 동선을 예측해 발을 걸었다. 지우는 균형을 잃고 바닥을 굴렀다. 조한규가 그녀의 위에서 덮쳤다. 두 전문가는 소리 없는 격투를 벌였다. 주먹과 팔꿈치가 공기를 갈랐다. 조한규는 힘에서 우위였지만 지우는 속도와 기술에서 앞섰다. 그녀는 그의 관절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내년이었군. 조한규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지우의 팔을 붙잡아 비틀려 했다. 지우는 고통을 무시하고 품속에서 소형 섬광탄을 꺼내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터뜨렸다. 조한규의 눈이 순간적으로 멀었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명치를 걷어차고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지우야, 창문으로 태성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지우는 70층의 강화 유리를 향해 돌진했다. 조한규가 눈을 회복하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탕 총알이 유리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방탄 유리였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와이어 앵커를 창틀에 박았다. 뭐 하는 거야, 거긴. 믿어, 지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조한규를 향해 마지막 남은 연막탄을 던졌다. 집무실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다. 조한규의 총소리가 방향을 잃었다. 그녀는 유리를 향해 소형 폭발 장치를 부착했다. 321. 펑, 강화 유리가 약해진 부분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지우는 온몸으로 유리를 들이받아 깨부수고 70층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이 밤하늘 속으로 자유낙하했다. 조한규가 깨진 창문으로 달려와 아래를 향해 총을 쏘아댔지만 이미 늦었다. 지우는 와이어의 텐션을 조절하며 반대편 건물 옥상을 향해 진자 운동을 하듯 날아갔다. 그녀의 품속에는 서동철의 제국을 무너뜨릴 검은 장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산타워 70층 펜트하우스는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조한규 실장은 깨진 유리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섬광탄의 화상과 치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동철 회장은 금고 앞에 서서 사라진 검은 장부의 빈자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통째로 뜯겨나간 순간이었다. 내 놈, 서동철이 조한규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고작 계집 하나를 내 금고에서.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회장님,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70층에서 조한규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동철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닥쳐 당장 전병력을 동원해 그년이 서울을 빠져나가기 전에 찾아 죽여서라도 장부를 되찾아와. 하지만 서동철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강지유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가진 장부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산그룹이라는 거대 함선을 침몰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그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10분 내로 긴급 이사회 소집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는 강지유가 장부를 언론이나 검찰에 넘기기 전에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녀를 산업 스파이이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야 했다. 그는 이사회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다. 그는 태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고 모든 것을 강지유와 그녀의 배우, 아마도 라이벌 기업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태산타워 40층 거대한 이사회 회의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태산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의문이 가득했다. 서동철 회장이 폭풍 같은 기세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뒤로 조한규 실장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입구를 지켰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긴급히 모이게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동철이 평소의 냉정함을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우리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침해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지스 시큐리티에서 파견된 강지유라는 경호원이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제 집무실에 침입해 그가 강지유를 매도하는 연설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윤 실장이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창백한 얼굴로 서진우 도련님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령처럼 지내던 상속자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인가? 서동철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조카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진우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몸도 성취하는데 당장 방으로 돌려보내게. 윤 실장. 그가 위압적으로 명령했다. 서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평소처럼 무기력하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삼촌.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 자리는 저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음성이었다. 서동철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진우가 휠체어 팔걸이에 달린 작은 버튼을 눌렀다. 서동철이 강지유를 비난하기 위해 준비했던 거대한 회의실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검은 가죽 장부의 첫 페이지였다. 선명하게 스캔된 이미지, 붉은 사막 프로젝트, 최종 정산 내역, 그리고 서동철의 친필 사인이 보였다. 이게 무슨... 서동철이 소리쳤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그것은 5년 전 서동철이 형의 비자금을 처리하며 비밀 용병 작전에 자금을 댔던, 그리고 그들을 배신했던 바로 그 증거였다. 모든 데이터는 강지유 요원이 목숨을 걸고 전송했다. 지금 이 순간 원본은 검찰청 서버로 넘어가고 있다. 태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유의 목소리가 서진우의 이어피스를 통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삼촌. 서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5년간 숨겨왔던 불꽃 지옥에서 타오른 복수심이 그의 눈동자에서 빛나고 있었다. 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5년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였던 서진우가 자신의 두 다리로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끼익.
휠체어의 브레이크가 풀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서진우 아니 한태성은 지난 5년간 그를 올감했던 굴레를 벗어던졌다. 그는 근육이 굳어 뻣뻣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서동철을 향해 걸어갔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의자에서 얼어붙었다. 너는 서동철의 얼굴이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래, 나다, 서동철. 내 놈이 붉은 사막에서 죽이려 했던 한태성이다. 태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장부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갔다. 서태준 회장 부부의 암살을 지시한 트럭 운전사에게 송금된 내역. 사고 현장의 2차 가스 폭발을 조작한 안전관리팀 매수 증거. 그리고 지난 5년간 태산그룹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내역들. 이 모든 것이 삼촌 당신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나를 이 꼴로 만들고 내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입니다. 한태성은 서동철의 바로 앞 이사회 테이블의 상석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조카가 아니었다. 그는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자였다. 이사들은 패닉에 빠졌다. 몇몇은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서동철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조 실장 그가 절규하듯 외쳤다. 저놈을 쏴. 저놈은 내 조카가 아니야. 저놈은 사기꾼이다. 당장 죽여. 조한규가 총을 뽑아 들었다. 그는 망설였다. 지금 여기서 총을 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서동철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개였다. 그가 태성을 향해 총구를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태성에게서 날아온 것이 아니었다. 회의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조한규가 비명을 지르며 손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곳에 검은 연기를 배경으로 강지유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특수기동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유는 서동철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동철 회장, 당신을 살인 교사 횡령 및 배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서동철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었다. 서동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성과 지유를 번갈아 보았다. 내년, 그리고 너. 그는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내가 고작 너희 둘에게 5년 동안 공들인 내 제국이.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태성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것은 내 부모님과 붉은 사막에서 죽어간 내 동료들의 몫이다. 지옥에서 반성해라, 삼촌. 서동철의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5년간 태산을 지배했던 철권 통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유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조한규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와 태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회의실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서동철의 광기 어린 저주로 가득 찼다. 수갑이 채워진 서동철은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강지유 한태성.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놈들은 반드시 끌고 갈 것이다. 그의 눈은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거칠게 끌고 나갔다.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태성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에 전해지는 체중을 느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우는 총을 거두지 않은 채 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조한규를 겨누고 있었다. 조한규는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그는 지우와 태성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멍청한 년, 멍청한 놈.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사악했다. 회장님은, 우리 회장님은 너희 같은 쥐새끼들에게 무너질 뿐이 아니다. 닥쳐,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수사관 2명이 조한규를 일으켜 세우려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한규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수사관의 총을 빼앗으려 몸을 날렸다. 회장님을 위하여 그는 태성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탕지우의 2번째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조한규는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쓰러졌다. 체포의 수사팀장이 소리쳤고 조한규는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진 채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회의실에는 탈진한 한태성과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 강지우 그리고 수사관들만 남았다. 태성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진우의 가면이 아닌 한태성의 눈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지우야.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아직 안 끝났어.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조한규의 눈빛이 이상했어. 그는 단순한 패배자가 아니었어. 뭔가 마지막 발악이 남은 듯한 눈빛이었어.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태성도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서동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아발론, 저택으로 돌아가야 해. 태성이 말했다. 서동철의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면 그곳에 있을 거야. 그놈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내 감옥이었던 그곳을 최후의 보루로 삼았을 거다. 검찰의 호위 차량 몇 대가 그들을 따랐지만 지우는 불길함을 떨칠 수 없었다. 태산타워에서 아발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새벽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저택의 정문이 열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지우는 즉시 이상을 감지했다. 경비가 없어. 평소라면 철통같이 지키고 섰어야 할 이지스의 경호 요원들과 저택의 보안팀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저택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불이 꺼진 채 침묵하고 있었다. 함정이야. 지우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모두 내려 대형을 갖춰.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수십 발의 총알이 날아들었다. 크악 검찰 수사관 몇 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것은 조한규의 폐잔병 수준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무장하고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다. 서동철이 조한규 몰래 숨겨두었던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진정한 사병 스빙들이었다. 이럴 줄 알았지. 태성이 차문을 방패 삼아 소리쳤다. 조한규가 체포된 것은 신호였어. 그가 잡히는 순간 플랜 B가 가동된 거야. 저들의 목표는 하나 우리를 제거하고 장부 원본 비록 사본이 넘어갔지만을 찾거나 혹은 저택 자체를 증거, 인멸하는 거다. 태성과 지우 그리고 살아남은 수사관 몇 명은 방탄 차량 뒤에 고립되었다. 적들은 저택의 모든 유리창과 옥상에 자리 잡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들을 찍어 눌렀다. 지원 요청, 지원 요청이. 수사관 한 명이 무전기를 붙잡고 쓰러졌다. 통신이 재밍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우야 태성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5년 전처럼. 지우는 그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붉은 사막에서 그들이 포위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3초를 벌게. 너는 좌측 나는 우측 본관으로 진입한다.
태성이 외쳤다. 그는 5년간의 재활로 다져진 몸을 날렸다. 비록 완벽한 전성기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맹수처럼 날랬다. 그는 수사관의 시신에서 자동소총을 집어들고 차량 엔진룸을 향해 총을 쏘았다. 쾅 차량이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적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 틈을 타 지유와 태성은 연기 속을 뚫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총알이 빗발쳤다. 본관 1층 서재에서 합류한다. 지유가 외치며 정원의 조각상 뒤로 몸을 숨겼다. 이곳은 태성이 5년간 갇혀 지냈던 감옥이자 그의 유일한 영토였다. 그는 저택의 모든 구조, 모든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적의 배후에서 나타났다. 크악 용병 한 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태성은 더 이상 휠체어 위의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5년의 분노를 응축시킨 사냥개였다. 지우는 정면을 돌파했다. 그녀는 이지스의 최정의 요원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두 정의 권총을 들고 적의 화망을 뚫고 굴렀다. 총알과 총알 사이에 0.1초 틈을 읽으며 그녀는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5년 만에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 완벽한 호흡으로 서로의 등을 지켰다. 마침내 두 사람은 피와 먼지로 뒤덮인 채 서재에서 다시 만났다. 젠장. 수가 너무 많아. 태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팔에 유탄 파편이 스쳐 지나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우 역시 옆구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서동철의 마지막 발악이야. 이놈들 살아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 바로 그때 서재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조한규의 피투성이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까 끌려나갔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저택 어딘가 아마도 중앙 통제실에 있는 듯했다. 놀랐나 한태성 강지우. 그는 어깨의 피를 손으로 움켜쥐며 웃었다. 내가 이송중에 도망쳤다고 생각했나? 아니.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다. 태산타워에서 너희를 상대한 건 내 그림자였을 뿐. 나는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최후의 순간을 위해 이 아발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산타워에서 그녀가 쏜 조한규는 대역이었단 말인가. 아니, 태성이 조한규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쌍둥이로군. 서동철이 만약을 대비해 키워온 너의 형제인가. 정말 지독한 개새끼들. 조한규는 낄낄거렸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지. 너희는 이 저택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리고 10분 후 이 저택은 통째로 폭발할 거다. 화면에 저택 곳곳에 설치된 시사폭탄의 타이머가 나타났다. 심형 9519. 서동철 회장님의 제국이 무너진다면 그 제국의 상징이었던 이 아발론과 회장님을 배신한 내놈들도 함께 사라져야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충성이다. 조한규의 얼굴이 광기로 일그러졌다. 통제실. 통제실로 가야 해. 태성이 소리쳤다. 지하 3층 가장 깊은 곳이야. 두 사람은 서재의 비밀 통로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남은 용병들이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았다. 저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댔다. 5년 전 붉은 사막의 마지막 순간처럼. 지유야. 태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안하다. 5년 동안. 닥쳐. 지유가 그의 말을 잘랐다. 살아서 듣는다. 그때 가서 얼마든지 해.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하 3층 통제실 앞. 조한규와 최후의 용병 5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였다. 죽어라. 조한규가 소리쳤다. 총알이 난무했다. 지우와 태성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들의 몸은 서로의 다음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성이 적의 화력을 유도하면 지우가 그 틈을 파고들어 적을 쓰러뜨렸다. 태성이 재장전하는 1초의 빈틈을 지우가 몸으로 막아섰다. 두 사람은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피와 화약으로 되찾고 있었다. 마침내 조한규와 단둘이 남았다. 조한규는 지우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태성이 더 빨랐다. 그는 조한규를 덮쳤고 두 남자는 통제실 바닥을 뒹굴었다. 폭발 타이머는 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폭탄 해제 콘솔로 달려갔다. 젠장 암호가 걸려 있어. 암호는 내 목숨이다. 조한규가 태성의 목을 조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과 폭탄을 연동시켜 놓은 것이었다. 그가 죽으면 폭탄이 즉시 터지거나 혹은 해제되거나 도박이었다. 함께 죽자 한 태성. 안 돼, 지우가 소리쳤다. 태성은 조한규의 눈을 바라보았다. 광기 어린 충성심. 그는 설득할 수 없었. 태성은 마지막 힘을 다해 조한규를 밀쳐내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날 믿어. 그는 조한규의 단검을 뽑아들고 자신의 어깨를 찔렀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그 단검으로 조한규를 콘솔에서 밀어내고 콘솔의 메인 전원 케이블을 향해 단검을 내리찍었다. 화지지직 엄청난 스파크가 튀며 통제실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타이머가 멈췄다. 03. 정적이 흘렀다. 조한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쓰러졌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태성은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얼굴. 5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얼굴. 지우야, 강지우. 그는 다른 말을 찾지 못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5년의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뒤엉킨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폭풍은 마침내 끝이 났다. 폭발 타이머가 멈춘 지하 3층 통제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타버린 전선의 오존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강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버린 타이머의 붉은 숫자 03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단 3초, 그들은 지옥의 문턱에서 3초 차이로 돌아왔다. 한태성은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5년간의 연기를 지탱해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자 극심한 피로와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는 조용히 쓰러진 조한규의 시신을 그리고 그 옆에 주저앉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전투복 곳곳이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었다. 지우야, 그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끝났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감정들로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 안도,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 그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천천히 빼냈다. 임무는 정말로 끝났다. 태성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다. 5년 전 불길 속에서 그가 그녀를 밀쳐냈던 그 손. 이제는 상처와 굳은 살로 더욱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지옥이 되어버린 통제실을 걸어 나왔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저택 1층 로비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박살난 유리창 너머로 잿빛 새벽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밤새 벌어진 총격전의 흔적이
새벽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지원 병력의 사이렌 소리가 저택을 포위했다. 태산타워의 상황을 정리한 후발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 후 몇 주간 대한민국은 태산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서동철 회장의 체포와 함께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검은 장부의 내용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5년 전 붉은 사막 작전의 진실 서태준 회장 부부의 암살, 그리고 한태성의 신분 위장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잔혹한 드라마처럼 언론을 도배했다. 서동철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조한규의 쌍둥이 형제 대역과 아발론 저택을 습격했던 사병 조직도 모두 소탕되었다. 태산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했던 암덩어리를 도려냈다. 한태성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유령 같은 상속자 서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5년 전 죽음에서 돌아온 특수부대 팀장이자 태산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한태성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붉은 사막에서 희생된 팀원들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그들은 반역자가 아닌 임무 중 전사한 영웅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지스 시큐리티의 사표를 제출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강지우 5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생존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태성이 보내온 수많은 연락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연인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5년간 그녀를 가장 완벽하게 속인 남자이기도 했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홀로 견뎌야 했던 5년의 고독과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팀원들의 묘역을 찾았다.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익숙한 이름들. 그녀는 그들 앞에 묵묵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한태성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재벌 회장이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5년 전의 그 남자였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태성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서동철의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요, 지유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린 군인이었고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배신자가 있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묘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우야, 5년 전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너를 밀어낼 때 나는 정말 죽을 생각이었어.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아버지가 나를 빼돌리고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 나는 복수를 맹세했어. 그는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5년의 고통과 회한으로 깊어져 있었다. 서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해야 했던 게 뭔지 알아? 바로 너였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서동철은 너를 가장 먼저 제거했을 거야. 넌 내 유일한 약점이었으니까.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그래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날 5년 동안 그 지옥에 혼자 버려뒀군요. 내가 매일 밤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당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당신은 살아있었군요.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성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멈췄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우야. 어떤 말로도 그 5년을 보상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너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것만이 내가 5년을 버틴 유일한 이유였어. 지우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그녀는 그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그를 이해했다. 그 역시 휠체어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적들 사이에서 홀로 5년을 버텨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의 지옥을 견뎌낸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알아. 태성이 씁쓸하게 웃었다. 난 더 이상 네가 알던 단순한 한태성이 아니고 너도 내가 알던 강지우가 아니겠지. 우린 상처받았고 망가졌어. 하지만 그래도 우린 살아남았잖아.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5년 전과는 다른 상처투성이의 거친 손이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 그대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우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묘비를 바라보았다. 죽은 동료들은 말이 없었다.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행복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후 태산그룹은 한태성 회장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서동철의 불법적인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투명 경영과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새로운 태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강지우는 이 짓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그룹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붉은 사막재단, 임무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비공식 요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맑은 날 동해안의 작은 언덕, 그곳에는 작은 별장이 하나 지어져 있었다. 5년 전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우가 언덕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전투복이나 정장이 아닌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태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바람이 차 그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따뜻하네요. 지우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두 사람은 말없이 5년 전의 악몽을 씻어내리는 듯한 눈부신 아침 햇살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